쥐뿔도 없는 게 어디서 내 앞길을 막아? 땡전 한 푼 못 주니까 당장 도장 찍어! 명절 저녁 남편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 깔끔하게 끝내. 인감 도장 확실하게 찍어. 아내는 차가운 미소를 띠며 서류 사이에 시간폭탄 같은 종이를 쓱 밀어 넣었습니다. 남편이 확인도 없이 도장을 쾅쾅 찍는 그 순간 지옥이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 수백억 회장이라며 떵떵거리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소름 돋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던 시집 식구들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거운 종이 뭉치가 대리석 식탁 위를 강타하며 거실의 탁한 공기를 예리하게 갈라버렸습니다. 명절의 고단함이 채 가시지 않은 늦은 저녁이었죠. 매캐한 기름 연기가 녹슨 환풍기를 역류하며 비좁은 부엌을 자욱하게 메우고 있었고 지수는 그 숨막히는 기름내 속에서 홀로 허리가 두 동강 나는 듯한 통증을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중이었습니다. 명절 내내 물 한 모금 제대로 입에 대지 못한 지수의 입술은 갈라진 가뭄에 논바닥처럼 바싹 타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거실 너머에서는 최고급 마블링이 촘촘하게 박힌 한우가 달아오른 불판 위에서 기름기 가득한 육즙을 사방으로 튀기며 익어가는 소리가 끈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풍요로운 기름 냄새 사이로 오가는 시댁 식구들의 경박하고 천한 웃음소리는 부엌의 선지수를 철저히 사람 취급하지 않는 모욕 그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유 냄새. 야, 그 싸구려 기름 냄새 좀 안 넘어오게 문 좀 닫아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태준이 턱짓으로 방금 자신이 식탁 위에 내동댕이 친 묵직한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도장 찍고 짐 싸서 나가지 그래. 내일이 내 1,000억짜리 빌딩 준공식인데 언제까지 그 구질구질한 꼴로 내 앞길을 막을 작정이야? 그의 몸에서 풍기는 수백만 원짜리 니치 향수의 진한 사양 냄새가 지수의 옷깃에 깊숙이 밴 퀴퀴한 된장찌개 냄새를 짓누르듯 코끝을 거칠게 후벼 파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쥐고 있던 뒤집개를 싱크대 옆에 소리 없이 내려놓고 말없이 거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닿는 거실 대리석의 냉기가 얇디 얇은 양말을 뚫고 올라와 발끝부터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듯 했거든요. 차가운 식탁 앞에 선 지수가 느릿하게 서류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이혼 소장이라는 굵직한 글씨를 지나 다음 장으로 넘어가던 지수의 시선이 특정 단어 위에서 날카롭게 찍히듯 멈춰버렸죠. 매끈한 이혼 서류 뭉치 아래에 교묘하고 치밀하게 숨겨져 있던 이질적인 질감의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년 의견 게시 심판 청구서와 조기 치매 의심 진단서였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지고 무거운 철퇴로 관자놀이를 내리찍힌 듯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통하고야 말았습니다. 지수는 평생을 껍데기뿐인 바지사장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행여나 남편의 기가 죽을까봐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 남겨주신 유산마저 남편 이름으로 된 회사에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쏟아부은 세월이었거든요. 오로지 하나뿐인 아들 민우에게 온전하고 탄탄한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피를 토하며 참아낸 30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 500대 회사로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멀쩡한 본처를 정신병자로 몰아병동에 가두려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절망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
뒷골목 사채업자들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회사의 부도를 막아냈던 숱한 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기름때에 절어버린 낡은 앞치마 자락을 꽉 말아 쥔 지수의 손끝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며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입술 안쪽에 여린 살을 지지기듯 씹어 삼키며 터져나오려는 원망의 비명을 지독하게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소리 들으려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지. 어디서 노망난 척이야? 시어머니 말순이 기름기 번들거리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젓가락 끝으로 지수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삿대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뼈대도 없는 게 굴러들어와서 곱게 치매 병원 들어가는 게 내 아들 민우 앞길 안 망치는 거다. 옆에서 입안 가득 고기를 우겨넣고 있던 시동생 태성 역시 이빨 사이에 낀 고기를 손톱으로 쑤시며 비열한 조소를 흘렸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형수님, 형님이 위자료로 저 외곽에 아파트 하나는 챙겨주신다잖아요. 병원비는 그걸로 하시면 되겠네. 이 파렴치한 인간들의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순간 지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요동치던 아린 슬픔은 이내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차갑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지금 당장 판을 엎어버리기엔 저들이 준비한 덫이 너무나도 악랄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당장 식탁을 뒤엎고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서서히 눈동자에 초점을 흐리며 체념한 듯한 병자의 표정을 완벽하게 얼굴에 덧씌웠습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이미 며칠 전부터 자신의 심장 가까이에서 나를 세우고 있던 빳빳한 서류 한 장을 조용히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좋아, 나갈게. 당신들 말대로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어쩌겠어. 건조하고 갈라진 지수의 목소리가 거실의 끈적한 공기를 가르고 떨어졌습니다. 대신 당신 회사가 내 명의로 빌려간 내 원금 500억, 그 가수금 채무 승인서랑 공증 위임장에 자필로 서명해. 그럼 두말 없이 도장 찍어줄 테니까. 지수가 이혼 서류 뭉치 위에 자신이 꺼낸 종이를 덮듯 올려놓았습니다. 무미건조한 그녀의 태도에 태준의 두꺼운 눈썹이 불쾌한 듯 꿈틀거렸죠. 깐깐하기 그지없는 그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지수가 내민 서류의 작은 글씨들을 향해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종이 위를 훑어 내려가는 찰나의 순간 지수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방울이 실줄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저 인간이 하단에 작게 박혀있는 특약 조항을 발견한다면 모든 계획은 그 자리에서 물거품이 될 터였거든요. 지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면으로 후벼 파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 내일 1,000억짜리 빌딩 올리면서 언론에 대서특필될 자수성가 회장님이 본처한테 빌린 푼돈 500억 떼먹었다고 소문날까봐 겁나서 그래? 평생을 처가 돈으로 연명하며 자격지심에 시달려온 태준에게 자수성가라는 단어와 푼돈이라는 비아냥은 완벽한 비수이자 기폭제였습니다. 자만심에 제대로 찔린 태준이 신경질적으로 헛웃음을 터뜨리며 품속 지갑에서 빳빳한 인감증명서를 꺼내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돈독만 잔뜩 올랐군. 그래, 네가 알아서 해. 태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지수를 깔아뭉갰습니다. 껌값 500억, 준공식 끝나고 투자금 들어오면 당장 당신 얼굴에 던져주마. 태준은 서류의 내용을 더 이상 확인하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만년필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거친 손놀림이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위로 빠르게 움직이며 자필 서명을 갈겨 쓴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인감도장을 쥔 그의 손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핏빛처럼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로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종이 섬유 사이로 스며드는 그 붉은 자국은 그가 스스로 목에 걸어 잠근 경제적 파멸 선고의 낙인과도 같았거든요. 그 종이 하단에 채권자의 요구 시 24시간 내 즉시 상환해야 하며 미이행 시 즉각적인 강제 집행을 인낙한다는 끔찍한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적혀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정말이지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작태이자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혀를 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서명과 도장이 완벽하게 찍힌 서류를 거두어 챙기는 순간 지수의 흐리멍덩했던 눈빛이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포식자처럼 매섭고 짙게 돌변했습니다. 고마워. 이 도장이 내 명주를 끊는 작두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순식간에 달라진 지수의 압도적인 기세와 차갑게 가라앉은 대사에 당황한 태준이 멈칫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반응을 즐길 여유조차 주지 않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귓가에 가져다 댄 것이었습니다.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무미건조한 통화 연결음이 한번 울리기가 무섭게 지수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 변호사님. 방금 잡힐 서명과 인감증명서까지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현관을 향해 내딛는 지수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 단 1분의 지체도 없이 첫 타임으로 공증 촉탁 진행하세요. 공증 변호사와의 통화가 단호하게 끊어진 직후 넓은 거실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낡은 휴대전화를 대리석 식탁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고는 자신의 허리를 단단히 옥죄고 있던 앙치마 끈을 느릿하게 풀어헤쳤습니다. 수십 년간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의 입맛을 맞추느라 온갖 기름때와 누런찌든 내가 겹겹이 베어버린 볼품없는 앙치마였거든요. 지수는 그 더러운 앞치마를 주먹 안에서 구겨 쥐더니 최고급 한우가 수북이 쌓여있는 식탁 한가운데를 향해 가차없이 내던졌습니다. 기름때 절은 앞치마가 값비싼 고기 위에 축축하게 내려앉자 기름기 번들거리던 고기의 윤기가 순식간에 누렇게 얼룩져 버리는 참으로 통쾌한 광경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수의 돌발 행동에 입안 가득 고기를 우겨넣고 있던 태성의 턱관절이 우스꽝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다들 젓가락 놔.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지수의 목소리가 끈적한 거실의 공기를 예리하게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서 지금 당장 빈몸으로 꺼져. 그 단호한 축출 선언에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시어머니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 모자란 것이 지금 누구 앞이라고 눈을 부라려.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가장한테 짐을 싸라 마라 폐악질이야. 어미 아비가 일찍 죽어서 가정교육을 못 받은 천한 티를 꼭 이렇게 중대한 날에 낸다니까. 말순이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지수의 뺨을 향해 주름진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며느리를 제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저 오만함이라니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작태였습니다. 매서운 손바닥이 허공을 거칠게 가르며 지수의 얼굴로 날아드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피하기는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날아오는 말순의 손목을 공중에서 단숨에 낚아채 버렸습니다. 이거 놔라. 이 천하에 몹쓸 것이 시엄이 손목을 쳐. 말순이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평생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지수의 악력을 이겨낼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수의 단단한 소나기에 잡힌 말순의 뼈마디가 으스러질 듯 옥죄어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이 거실 천장을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 더러운 입 함부로 놀리시면 며느리 폭행 현행범으로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서 주무셔야 할 겁니다. 지수는 얼음 같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순의 동공을 정면에서 꿰뚫으며 잡고 있던 손목을 혐오스럽다는 듯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말순이 뒤로 비틀거리며 엉덩방아를 찢자 얼굴이 하얗게 질린 태준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당장 이 집에서 네 발로 기어나가. 태준의 입에서 쏟아지는 천박한 악담에도 지수는 흔들림 없이 가방을 열어 빳빳하게 코팅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준의 거만한 얼굴을 향해 그 서류를 가차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허공에서 팔랑거리며 대리석 바닥 위에 미끄러지듯 안착했고 그것은 다름 아닌 현재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었거든요. 눈이 있으면 똑바로 읽어. 이 집 당신이 쥐어주던 알량한 푼돈으로 산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쥐어주신 유산으로 산 내 단독명이라고. 지수의 차갑고 무거운 팩트 폭격에 태준의 동공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주란을 향해 바쁘게 요동쳤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남의 명의 집에 들어와서 행패 부린 당신들 주거 침입으로 쇠고랑 차기 전에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참으로 혀를 찰 일입니다. 평생을 남편 기 살려주겠다고 자신의 재산마저 숨기고 굽실거렸던 희생이 이렇게 처참한 모욕으로 돌아올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태주는 억지스러운 허세를 부리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발악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내깎게 껍데기뿐인 집 하나 쥐고 있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아? 내가 매달 결제해주는 그 법인카드 끊기면 넌 당장 내일부터 시장 바닥에서 굶어 죽을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태주는 여전히 자신이 지수의 밥줄을 쥐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굶어 죽는다는 단어에 지수의 입가에는 비릿하고 조소 섞인 미소가 천천히 번져갔거든요. 도끼를 품은 지수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듯 방금 전 내려놓았던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축 번호를 꾹 누르자 최고급 VIP 전용 카드 센터의 심야 상담원과 즉각 연결되었습니다. 저 윤지수입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강태준, 최말순, 강태성 가족카드 대표 결제자 권한으로 지금 2초 단위로 전면 사용 정지 처리하세요. 지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너무도 태연하고 명확한 금융 통제 지시에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이 헛웃음을 치며 지수의 행동을 단순한 협박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지수의 지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네, 명의자 본인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비 계좌에 자동이체로 연결된 저 인간들 통장 이체도 모조리 차단하십시오. 단일원 한 푼도 저들 계좌로 넘어가지 않게 지금 당장 묶어버리세요. 통화가 무미건조하게 끊기고 거실에는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차갑고 무거운 억압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주는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구두 밑창은 이미 대리석 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불법 도박장에서 급전을 당겨 쓰려다 자금 승인이 막혀 쩔쩔매고 있던 태성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 이거 왜 이래?
내 카드 한도 초과라고 문자가 폭탄처럼 날아오잖아. 당장 오늘 밤에 판돈 결제 안 하면 나 저놈들한테 뼈도 못 추리게 당해. 사색이 된 태성이 휴대전화 액정을 태준의 눈앞에 들이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의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말순의 주머니에서도 신경을 긁어내리는 연속적인 알림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고객님, 가족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내일 차 백화점 VIP 라운지 결제 실패 안내.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건조한 전자 신호가 연달아 파국을 알리자 말순의 주름진 얼굴이 잿빛으로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당장 내일 사모님들 모임에서 명품 가방값 긁어야 하는데 카드가 막히다니.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아나무인으로 며느리를 짓밟던 인간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돈줄이 끊겨 허둥대는 꼴이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비참한 아비규환을 발밑에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현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육중한 철제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겨울밤의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거실 안으로 거칠게 밀려들어왔습니다. 카드 막힌 거 두 눈으로 확인했으면 질척거리지 말고 나가. 당신들이 뻔뻔하게 걸치고 있는 그 캐시미어 코트랑 맞춤 수트도 다 내 카드로 긁은 거니까 한 푼도 챙기지 말고 꺼져. 지수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얼굴로 태준의 뒷덜미를 향해 손을 뻗는 신용을 하며 위협적으로 한 걸음 들이밀었습니다. 태준은 지수의 기세에 밀려 뒷걸음질을 치다 현관 밖으로 꼴사납게 튕겨져 나갔고 태성과 말순 역시 엉겁결에 복도로 밀려났거든요. 외투조차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세 사람은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명절날 밤 차가운 아파트 복도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야, 윤지수, 너 제정신이야? 당장 이 문 안 열어. 태준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시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려 했지만 지수는 자비 없이 무거운 현관문을 밀어버렸습니다. 문이 부서져라 닫히며 복도를 울리는 굉음이 터졌고 외부와의 완벽한 단절을 알리는 묵직한 진동만이 발끝에 남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태준이 다급하게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신경질적으로 누르는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수가 무선 어플로 비밀번호를 초기화해버린 뒤였기에 도어록의 단호한 거절 경고음만이 차갑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가족이라는 허울을 벗겨내는 듯한 건조한 기계음이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의 처참한 몰락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거든요. 문 밖에서 들려오던 악다구니와 현관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발길질 소리마저 점차 잦아들더니 이내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안쪽 홀로 남겨진 지수의 꼿꼿했던 어깨가 그제야 힘을 잃고 바닥을 향해 떨어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차가운 철제문에 등을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식자재를 나르며 굳은 살이 흉하게 박이고 마디가 굵어진 그녀의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분노와 통쾌함 뒤에 밀려온 것은 30년이라는 자신의 억울한 청춘에 대한 뼈저린 회한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따뜻한 쌀밥 한 술 더 먹이겠다고 본인은 늦은 밤 싱크대 구석에 서서 수돗물에 찬밥을 덩어리째 말아 삼키던 숱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500원짜리 파스 하나를 가위로 반 토막 잘라 시큰거리는 손목에 붙이며 버텨온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지수는 식탁 위에 널브러진 기름진 한우와 불판 위에서 쓰레기처럼 타들어가는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번갈아 응시했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억울하게 삭혀온 서러움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결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을 짚은 양손을 꽉 쥐어 하얗게 질린 주먹을 만들며 거친 숨을 내뱉고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듯 다잡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저 악기들이 아직 자신의 회사에 뻗어둔 검은 마술을 완벽하게 잘라내기 전까지는 절대 무너질 수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운명의 시간, 내일 아침 9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0시간 남짓이었습니다. 그 데드라인 안에 놈들의 모든 경제적 명주를 통째로 쥐고 흔들지 못하면 하나뿐인 아들 민우의 미래마저 저 파렴치한들의 입속으로 들어가게 될 터였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을 바닥에서 떼어내며 텅 빈 거실을 향해 낮고 단단하게 의조렸습니다. 난 무서워도 해야 해. 내 아들, 내 잃어버린 인생을 지키려면 여기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어. 지수의 두 눈에는 더 이상의 젖은 눈물 대신 내일 아침 태준의 가짜 껍데기를 남김없이 벗겨버릴 치밀한 복수의 청사진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절날 밤에 매서운 겨울 칼바람이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쫓겨난 세 사람의 살갗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두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지갑도 현금 한 푼도 없이 내동댕이 쳐진 그들의 꼴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화려한 가로등이 반짝이는 도심의 밤거리였지만 당장 오늘 밤 그들의 얼어붙은 몸을 릴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빈 택시를 향해 다급하게 손을 흔들어 보았지만 외투도 없이 거실용 실내화를 질질 끌며 배회하는 그들을 태워주는 기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1,000억짜리 빌딩 건물주 어미가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네. 말순이 시큰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곡소리를 냈지만 곁을 지나는 행인들은 미친 사람을 보듯 조롱 섞인 시선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1시간 넘게 살을 에이는 추위에 떨며 걷고 또 걸은 끝에 세 사람이 도달한 곳은 도심 외곽의 후미진 유흥가 골목이었습니다. 붉은색 네온 사인이 금방이라도 수명을 다할 듯 위태롭게 깜빡이는 낡은 여관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내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뒤틀리게 만들었거든요. 카운터 안쪽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러닝셔츠 차림의 주인이 귀찮다는 듯 눈을 비비며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느릿하게 훑어보았습니다. 가장 큰 방으로 하나 주시오. 돈은 내일 아침에 내 비서가 2배로 가져다 줄 테니. 태준이 덜덜 떨리는 턱을 애써 진정시키며 한껏 거드름을 피우는 목소리로 카운터에 기대어 섰습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은 코웃음을 치며 파리채로 탁자를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숙박비 6만 원. 선불 아니면 안 받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서 지하철역에서 주무시든가. 건조하고 퉁명스러운 주인의 축객령의 태주는 습관처럼 바지 주머니를 뒤졌지만 그곳에는 이미 정지되어 버린 플라스틱 가족카드 한 장조차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른 태주는 오만한 턱을 치켜들며 손목에 차고 있던 금장 시계를 풀어 카운터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고나 떠들어? 스위스제 한정판이야. 이거 하나면 이딴 썩어 빠진 여관 통째로 살 수 있다고. 금빛 시계가 유리 탁자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지만 주인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시계를 쓰레기통 옆으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동네 양아치들도 그런 깡통 시계는 안 찹니다. 아저씨, 영업 방해하지 말고 좋은 말할 때 나가죠. 여관 주인의 뼈 때리는 조롱에 태준의 동공이 지진난 듯 요동쳤지만
반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뒤에 서 있던 태성이 바지 주머니 밑바닥에서 겨우 긁어모은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을 탈탈 털어내고서야 겨우 상황이 무마되었습니다. 창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는 꼭대기층의 가장 비좁고 지저분한 방 하나를 겨우 얻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싸구려 합판으로 된 방문이 귀를 긁는 소음을 내며 닫히자마자 말순이 다리가 풀린 듯 누런 얼룩이 진 장판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 독사 같은 것이 감히 하늘 같은 시어미를 이딴 돼지우리 같은 곳에 처박아도. 말순이 가슴을 거칠게 치며 악다구니를 썼지만 태주는 오히려 구겨진 실크 셔츠의 깃을 꼿꼿하게 세우며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촌스럽게 앓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일 준공식만 끝나면 축의금만 수십억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저깟 아파트 하나 그 미친 여자한테 껌값으로 던져준 셈 치면 그만입니다. 그는 누렇게 색이 바랜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쉴 새 없이 자기 최면을 걸고 있었거든요. 태준의 텅 빈 눈동자는 현실의 비참함을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다가올 신기루 같은 권력에만 집착하는 파렴치한의 표본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방구석에서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던 태성이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형, 당장 내일 아침에 돌아오는 소액 어음들은 어떡할 건데? 형수님이 법인 계좌까지 다 막아버렸는데 결제 대금은 무슨 수로 막냐고. 동생의 날카로운 지적에 태준의 미간이 깊게 패였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입꼬리는 이내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지. 윤지수 그 모자란 여자가 본격적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걸기 전에 회사 알짜배기 지분을 싹 다 빼돌리면 끝이야. 태주는 여관방 탁자 위에 놓인 싸구려 메모장과 볼펜 한 자루를 집어들고는 방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참으로 혀를 찰 노릇이었습니다. 수백억대 기업의 회장이라 떠벌리던 인간이 곰팡이 핀 여관 장판 위에서 500원짜리 볼펜으로 치졸한 자산 은닉을 모의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태성아, 이 종이에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 적고 지장 찍어. 오늘부로 우리 회사 주요 지분의 60%는 내 명의로 위장 양도하는 거다. 법적인 지식조차 없는 무능한 태성은 그저 형이 시키는 대로 벌벌 떨리는 손가락에 침을 묻혀 붉은 지장을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싸구려 종이 섬유 사이로 흉측하게 번져가는 붉은 인주 자국은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음을 알리는 멍청한 서약서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관방의 좁은 창문 틈으로 차가운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말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퀭하고 푸석한 얼굴이었지만 구겨진 옷매무새를 신경질적으로 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며느리의 카드로 긁어산 진품인 척하는 시장통에서 산 짝퉁 명품 가방이 훈장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이딴 빈민촌 구석에서는 밥 안 먹는다. 근처 수산시장이라도 가서 최고급 전복죽이라도 한 그릇 해야겠어. 초라한 몰골로 여관 문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말순의 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켜들려 있었습니다. 시장통에 들어선 말순은 질척이는 바닥에 흙탕물이 구두에 튈까봐 발끝을 세우며 상인들을 향해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던졌거든요. 그녀는 가장 크고 화려한 과일 가게 앞에 멈춰서서 진열된 사과를 손가락으로 꾹꾹 찌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과일 상태가 왜 이따위야? 우리 아들이 오늘 오후에 1,000억짜리 빌딩 건물주로 취임하는 사람인데 이딴 싸구려를 입에 댈 순 없지.
말수는 짝퉁 가방에 금장 버클을 과장되게 열어젖히며 태준이 과거에 만들어뒀던 가짜 도금이 박힌 회장 명함을 꺼내 상인의 알치마에 툭 던졌습니다. 여기 이 이름 똑똑히 봐도 앞으로 우리 집에 과일 납품하려면 백화점 VIP 등급만 가져와야 할 거니까. 하지만 평생을 거친 시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온 상인들의 매서운 눈썰미를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상인은 바닥에 굴러떨어진 명함을 발끝으로 툭툭 밀어내며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그 잘난 1,000억짜리 건물주 아드님 두신 분이 왜 오늘 아침에 저기 뒷골목 6만 원짜리 여관에서 기어 나오셨대? 게다가 그 명품 가방은 손잡이 인조가죽이 다 벗겨져서 너덜거리는구먼. 어디서 꼭두 새벽부터 헛바람이 들어서 진상을 부려. 상인의 뼈 있는 팩트 폭격에 주변에서 채소를 다듬던 다른 상인들까지 일제히 수군거리며 날선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돈 한 푼 없게 생겨가지고 남의 귀한 과일 멍들게 찌르지 말고 냉큼 가줘. 소금 뿌리기 전에. 사람들의 노골적인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이 화살처럼 꽂히자 말순의 늙은 얼굴이 수치심으로 벌겋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대꾸 한 번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시장통을 빠져나오며 애꿎은 며느리 지수만을 향해 속으로 악독한 저주를 퍼부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의 상황은 더욱 끔찍하고 절망적인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끊어준 소액어음들의 결제 시한이 당장 오늘 오후로 다가왔지만 회사법인 계좌는 지수의 철저한 통제 아래 단 1원도 융통할 수 없는 꽉 막힌 상태였거든요. 제1금융권 은행 대출마저 완벽하게 차단당한 태준은 결국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될 최후의 무덤을 제 발로 찾아가고야 말았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깔린 도심 한복판의 어느 허름한 건물 지하였습니다.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음습한 사무실 한가운데에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며 신경을 거칠게 긁어내리는 소리만이 불길한 긴장감을 팽팽하게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바짝 타들어가는 입술을 마른 혀로 축이며 품속에서 금박이 화려하게 박힌 신축 빌딩 VIP 준공식 초대장을 꺼내 책상 위로 거만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수 사장 오늘 오후가 바로 내 신축 빌딩 준공식이야. 정재계 내로라 하는 VIP들이 수백 명이나 몰려오는 행사라고. 태준은 책상 아래에서 덜덜 떨리는 자신의 무릎을 애써 억누르며 한껏 여유로운 척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행사만 끝나면 여기저기서 투자금이 물밀듯이 쏟아질 테니 오늘 당장 딱 10억만 고금리로 당겼음시다. 사채업자는 뭉툭하고 흉터진 손가락으로 금박 초대장을 튕기듯 쳐다보더니 입에 물고 있던 담배 연기를 태준이 얼굴을 향해 길게 뿜어냈습니다. 강 회장님, 요즘 바닥에 도는 소문이 영 흉흉하던데 말입니다. 뒤에서 막대한 자금 대주던 마누라랑 틀어져서 지금 회사 금고에 쥐새끼 한 마리 안 돌아다니는 빈 껍데기만 남았다는 말이 있소만. 사채업자의 날카로운 정곡에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는 오히려 책상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며 경로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딴 쓰레기 같은 헛소문을 듣고 와서 이따위 대접이야. 이 강태준이가 맨주먹으로 땀 흘려 1군 500억짜리 내 회사야. 내일 확실한 빌딩 담보 서류 넘길 테니까 잔말 말고 당장 입금해. 태준은 자신이 내지르는 이 오만한 억지가 완벽하게 조여드는 지수의 합법적인 그물망 안으로
스스로 목을 들이미는 파멸 행위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이성이 마비된 인간이 벼랑 끝에서 내미는 허세만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총극도 없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금융공학을 전공한 30살의 아들 민우가 귀국 직후 향한 곳은 태준이 숨어있는 비좁고 퀴퀴한 여관방이었습니다. 싸구려 믹스커피의 텁텁한 단내와 며칠 묵은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을 들이마시기조차 역겨운 공간이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민우의 윤이 나는 구두 끝에 누렇게 얼룩진 낡은 장판이 닿았습니다. 구겨진 와이셔츠 자락을 빼입은 채 소파에 늘어져 있던 태주는 아들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핏줄, 우리 아들. 내 엄마가 연락도 다 끊어버렸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태주는 번들거리는 손을 뻗어 민우의 어깨를 억지로 끌어안으려 했지만 민우는 차가운 눈빛을 숨기며 상체를 미세하게 뒤로 물렸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호라비 냄새와 억지스러운 거짓 눈물이 민우의 위장을 거칠게 뒤틀어 놓았거든요. 아버님, 안색이 흑빛이십니다. 밖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던데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민우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견디며 한없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마른 입술을 혀로 할치며 비열한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애미가 드디어 노망이 났는지 늙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한겨울 길바닥에 내쫓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든다. 내가 30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키운 500억짜리 회사인데 그 미친 여자가 내 피 같은 돈을 다 훔쳐가려고 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향해 토해내는 저열한 폭언들은 민우의 귓가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어머니 지수로부터 이미 가짜 치매 진단서와 성년 의견 조작에 대한 모든 진실을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내뱉는 역겨운 침방울을 바라보며 민우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사리를 완벽한 포커페이스 뒤로 숨겼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의 병세가 그토록 심각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돌아왔으니 이제 아버님은 안심하십시오. 해외에서 배운 모든 금융 지식을 동원해서 아버님의 재산과 회사의 자금줄을 제가 완벽하게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편을 얻었다고 착각한 태주는 굵은 주름이 파인 얼굴에 화색을 띠며 민우의 등을 두꺼운 손바닥으로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그래, 역시 내 핏줄밖에 없다. 네가 오늘 열릴 15층 빌딩 준공식까지만 자금을 막아주면 우리 부자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태준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좁은 사무실 벽을 치고 메아리 칠 때 민우는 속으로 아버지를 향한 영원한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새벽 태준이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마련한 접대 자리로 빠진 사이 민우는 어두운 회장실에 잠입했습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민우는 오직 작은 손전등 하나가 뿜어내는 가느다란 빗줄기에 의지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방 안에서 민우의 시선은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강철 감고로 향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아버지의 얼어붙은 양심처럼 서늘했고 민우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다이얼에 손을 올렸습니다. 뻔하지. 자기 핏줄밖에 모르는 인간이니 삼촌이나 할머니와 관련된 숫자일 수밖에. 민우는 할머니의 생년월일과 삼촌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조합하여 조심스럽게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무거운 쇳덩이가 맞물리며 내부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둔탁한 마찰음이 고요한 회장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버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오랫동안 갇혀있던 종이 냄새와 탐욕의 비린내가 민우의 코끝을 단숨에 덮쳐왔습니다. 금고 가장 안쪽에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위장 지분 양도 계약서와 검은색 소형 저장 장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펼친 민우의 눈동자에 삼촌 태성의 이름으로 회사의 핵심 지분이 무단으로 넘어간 흔적이 적나라하게 비쳤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머니의 재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했던 그들의 끔찍한 계획이 문서 위에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저장 장치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남긴 뒤 서늘한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새벽 민우는 도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지수의 개인 최고급 오피스로 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차가운 조명 아래서 지수는 흔들림 없는 꼿꼿한 자세로 뜨거운 블랙커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검은색 저장 장치와 위장량도 계약서의 출력본을 내려놓자 지수의 시선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최고급 스피커에 장치를 연결하자 잡음 섞인 음성과 함께 매수된 정신과 김 원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넓은 방안을 채웠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정신 감정선은 아주 완벽한 조기 치매 말기로 예쁘게 꾸며드렸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사모님은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수고했어, 김 원장. 그 미친 여자가 내 돈을 노리고 설치는데 정신병원 독방에 영원히 가둬버려야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잔인한 웃음소리는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지수는 뜨거운 커피가 담긴 찻잔을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화상을 입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민우는 참았던 감정이 툭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차갑게 굳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젖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 끔찍한 지옥 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혼자 버텨오신 겁니까? 지수는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우의 붉어진 눈시울을 깊고 고요한 눈동자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 위에 놓인 위장량도 계약서를 집어들고는 차가운 경멸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들. 사냥을 앞둔 포식자는 사소한 감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이야. 그들이 내게 씌우려 했던 이 더러운 족쇄가 오늘 오후 2시에 그들의 목을 매달 완벽한 파멸의 밧줄이 될 거다. 지수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날카로웠고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절대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붉은 인주 자국이 선명한 집행 인락 공정증서 원본을 꺼내 민우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수고했다. 네가 찾아온 이 증거들로 그들의 얄팍한 무덤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지옥불로 바꿔주마. 이제 넌 더러운 피가 튀지 않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어. 내 피를 빨아먹고 살찐 기생충들의 숨통은 내 손으로 직접 끊어버릴 테니까. 지수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재킷을 걸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릴 15층 빌딩의 화려한 준공식 무대는 가짜 회장 일가가